우리 주위에는 당뇨 고혈압만큼이나 정말 흔한 질환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탓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대 아이들도 쉽게 걸릴 수 있는 너무나도 흔한 이 병은 대체 어떤 병일까요? 만약 이 병을 제대로 알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왼쪽 아이는 뭔가 얼굴도 많이 부어 보이고 코 중앙 부위가 푹 꺼진 안짱코입니다. 입술도 두터워져 있고 확실히 몸 상태가 나빠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아이는 눈도 초롱초롱하고 입술이나 얼굴이 부어있지도 않고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하고 나서 불과 6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페이스오프 수술을 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약물 치료를 받았을 뿐입니다. 왼쪽의 이분도 얼굴이 많이 부어있죠? 단지 약물 치료만 했을 뿐인데 오른쪽 사진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체중 감량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분도 치료 전과 치료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병이었고 치료 반응 역시 모두 극적이었습니다. 불쌍하게 보였던 그들의 얼굴은 단지 한 가지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잠시 거울 앞에 서서 혀를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처럼 입술에 혀가 꽉 찬다면 여러분의 혀는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겁니다. 이를 거대혀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일 겁니다. 정상적인 혀는 입술 양 사이드로 이렇게 공간이 남아야 합니다. 혀가 커져 있으면 이 사진처럼 혀의 측면이 치아에 눌려지면서 이빨 자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확인해보면 3명 중 1명이 이런 상태일 정도로 정말 흔합니다. 정상 혀를 보면 핑크색의 윤기가 흐르고 이빨 자국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봐도 건강해 보이죠? 왼쪽 아이의 진단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점액 부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점액이 정상보다 50배까지 축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혀와 얼굴에 점액이 과도하게 쌓이면 얼굴이 붓고 혀가 커지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중요한 사인 중 하나입니다. 점액 부종은 단단하면서 두꺼운 부종인데 손으로 눌렀을 때 들어가지 않아서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자국이 남는 일반적인 전신 부종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라면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 붓는 건 일시적이죠. 하지만 이 점액 부종은 단단하게 부은 상태가 빠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자, 다시 거울을 봅시다. 이번에는 눈썹을 보시는 겁니다. 이분의 눈썹은 바깥쪽 가장자리가 잘 안 보이죠? 오른쪽 사진을 보면 더 확실하죠? 이를 헤르톡의 징후라고 합니다. 눈썹 바깥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얇아지거나 거의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징후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눈썹 문신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진찰 시에 좀 더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헤르톡의 징후가 있다면 문신하시기 전에 먼저 진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진의 남성도 헤르톡의 징후를 보이고 있죠? 이 환자는 얼굴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분도 얼굴 주위가 많이 부어있고 입술이 두꺼워져 있는 점액 부종 양상입니다. 이분의 눈썹을 자세히 보면 역시 헤르톡의 징후가 보이죠? 이 환자는 점액 부종이 동반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사례였습니다. 이제 쉽게 아시겠죠? 이번에는 여러분의 손톱을 봅시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거나 수직 세로줄처럼 윤기대에 올라와 있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으로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손톱이 약하면서 잘 깨지고 벗겨지는 모습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손톱을 제가 진료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손톱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체온을 직접 체크하는 건데요. 먼저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12시간 공복 상태에서 운동 없이 측정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측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겨드랑이 밑에 10분 정도 넣고 측정하는데요. 입안에 넣어서 측정하는 것은 의외로 오류가 많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대로 누운 상태로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넣습니다. 이때 36도 5도 이하면 기초 체온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최소 5회에서 10회 정도 측정한 후에 평균을 내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체온계는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반드시 수은 체온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점액 부종과 기초 체온 저하가 같이 있다면 진단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저는 이런 징후가 있는 분들에게는 갑상선 기능 검사, 갑상선 자가항체 검사,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제가 집필한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 같은 건데요. 실제로는 전 인구의 약 50%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69페이지를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유병률은 약 10%인데 10% 유병률이면 아주 흔한 병입니다. 문제는 혈액검사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현재 의사들은 무슨 이유인지 환자의 증상이나 신체 징후에 집중하지 않고 혈액검사만을 믿고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과 신체 징후가 보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진단해야 하고 혈액검사는 참고 대상이지 진단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체 징후로서 점액 부종, 헤르토게 징후, 기초 체온 저하가 확인된다면 비록 혈액검사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더 정밀한 검사와 함께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상 이상이 없지만 갑상선 기능이 실제로 떨어지는 상태는 전 인구의 약 40%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징후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저마시고 진찰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